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에서 소개할 분은 한국 인문학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최고령 철학자로 알려진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한중 최고 지도자 아카데미 12기 강연 현장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초청을 받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방송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셔서 한 세기를 직접 살아오신 김형석 교수님은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년 이상 후학을 길러내면서 우리 철학계의 기초를 세우셨고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에서도 연구와 강의를 이어오신 한국 서양 철학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고독이라는 병 등 정말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전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늙습니다. 자, 이 말은 김형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60에서 80까지가 본인의 가장 황금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외부 강연이 거의 없으신 만큼 오늘은 그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명강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날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다가 독서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될 수 있을까, 그제 꿈이었는데, 그 동기 가운데 하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강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17살이니까 어렸을 때입니다만은 그 후에 한 8년 있다가 이제 세상 떠났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철학 공부를 해서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졌는데 일제 말기가 되니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격자를 피해서 스모단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느낀 거에 미구하니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나라가 없으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 인생 자체가 버림받는다 하는 생각으로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꿈이 희망이 된 셈이죠. 이전 내 나라에서 마음껏 일하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졌는데요. 해방이 되고서 한 일주일, 한 열흘쯤 됐을게요. 내 초등학교에 선배가 되고요.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만주 중국으로 가서 한 20여 년 동안 나라를 떠나 있던 김성주라는 사람이 해방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김성주가 중심이 돼서 우리 몇 사람이 조반을 먹는 시간이 됐는데, 누가 그 성주에게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하게 되겠는데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그 성주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숙제를 외워 바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나라가 가지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다고 하고, 세 번째는 지주는 다 추방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바치고 그걸 공정하게 배급받아 먹게 된다고. 그리고 생산기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은 허락할 수 없고 전부 나라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근데 첫째, 둘째 얘기했는데 여섯째까지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김성주가 내가 봐도 사상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독서를 많이 했거나 사상은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고 나간다고 저런 생각은 저건 공산당 행정대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 그 누가 우리나라의 순서대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좀 지나서 10월 달에 우리 그 당시 북한에서는 다 똑같이 가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면 서재필 선생 같은 분, 이승만 박사 같은 분, 김구 선생 같은 분, 김일성 장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이끌어줄 것이다. 똑같은 생각인데 다 서울로 갈 사람이지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습니다.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가지 않으면 평양에 머물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전부 김일성 장군은 우리 평양으로 올 것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김일성 장군이 돌아와서 환영회를 한다고 평양 공설운동자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김일성 장군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생각은 나이 많으면 70 가까이 될지 모르고 60 초반부터 70 사이에 독립운동을 한 지도자일 것이다 하고 근데 나타난 걸 보니까 내가 조반을 같이 먹었던 김성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뜻밖이라고 놀래고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책임자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당의 행동대원이든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북한 정권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때부터 그 정권이 시작되고요. 5년 후에는 6.25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빨리 정권이 이루어졌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산 지하에는 내가 머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고향을 떠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가르쳐야겠다고 해서 고향을 중심 삼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맡아 하고 있는데 공산 지하에서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은 빙판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그보다도 더 어려운 건 민구하니 자유로운 지성인들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은 북한의 공산자에는 못 삽니다. 그 내 인생을 다 바쳐야 하니까 말이죠. 내가 없어집니다. 그래 도저히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는가. 그때 내가 느낀 건 민구하니 이건 우리 집인데 해봐야 되니까 이제 우리 집인데 내 나라가 되기 전에는 우리 집의 대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본 사람은 주인이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습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곳이 못 됐죠. 근데 공산 정권이 세고 나서 이걸 우리 집이라고 문을 열고 보니까 일본 사람 대신 공산 정권이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겠다. 이건 아무리 기다려도 이건 나라다운 나라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와서 좀 이렇게 학기가 시작된 얼굴 한 달쯤 지났으니까요. 10월 달인데 여기 와서 내가 교육계에 몸담고 살아야 할 텐데
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다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좀 정말 늦게 사회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 인생은 내가 공동체의 의식 속에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내 인생이 시작이 이제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키워야겠다 말이죠.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사회에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나를 키워야겠는데 제일 첫째는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나 혼자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또 교육에서는 내 제자가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다운 일을 하자. 그래서 내 제자를 사랑하고 위하는 교육은 내 평생의 사무다 말이죠. 평생 동안 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하고 다 이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드리는데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식이 낮으면 그만큼밖에 일을 못하고요. 높으면 그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지만은 내가 가진 지식은 누구보다도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겠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을 시작하면서 모르지만 시작했으니까 대학 교수 못지않은 철학의 학문에서는 뒤져서는 안 되겠다. 그 7년 동안 지식을 키우는데 전념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인격을 갖춘 것만큼 지도자가 됩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인격 대신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 성격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직장인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격에 맞추기 위해서 고통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가만 보면요. 인격은 없고 성격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인격을 갖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인격을 키우는가 하는데 제일 내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중앙학교의 교수 되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인격은 가장 높은 분입니다. 내가 대해본 분 가운데는 그분을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7년 동안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서너 가지 배웠는데 첫째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되면 끝납니다. 이기주의자는 다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기주의자는 반드시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기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오래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이따만큼 결혼 주례를 섭니다. 제일 행복한 가정을 가지겠다고 신랑 신부가 약속을 하고 출발하는데 얼마 가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만 보게 되면 둘 가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이기주의자는 행복한 가정 가질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대우해 주지 않는가? 나도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평을 가지는데요. 그 사람은 솔직히 보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기주의자면 이기주의가 모이게 되면 이기 집단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되면 요새 우리 말하는 노동조합이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투쟁해서 찾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후진 사회가 하게 되면 정당까지 이기 집단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민주당, 국민의힘, 이 우리나라 정당은 이기 집단이 아니다 하고보다도 지도자들 하는 얘기, 그 간부들 하는 걸 가만 보게 되면 이기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사회의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갈등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대학까지 다니면 일자리도 있고 거의 살까 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갈등이 없는, 경쟁이 없는 사회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편안한 사회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은 성장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있으면요, 하와이 부근의 남태평양이라든지 구암 섬 부근의 그 원주민들 보면 인구도 줄어들고 다 없어집니다. 일본 북쪽에 있던 아이ヌ族 원주민들은 다 없어지는데 이유는 물고하니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니까요. 술이나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도 좀 안정된 편안한 사회에 살겠다 하는 것은 젊은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암만 어려워도 일제시대를 사는 우리만이야 좋지 않냐 말이죠. 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선의의 경쟁이 개인자라고 사회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네, 선의의 경쟁은 해야 하는데요. 이 선의의 경쟁을 이기적인 경쟁으로 바꾸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 요새 비교하기 쉬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에 나가는 우리 축구 선수들만큼 국회의원들이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가만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보면 이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고 저 사람이 끌어내야 내가 올라가고 자기는 능력이 모자라고 인격도 없으면서도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없어져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선의의 경쟁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직장도 그렇고 그 사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민구하니 내 지도자가 이기주의자일 때는 불행해집니다. 선의의 경쟁을 못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은 인간을 정상적으로 성취시키지 못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있어야 하고요. 또 국가 간의 경쟁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민구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후배를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후배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가 말년에 자기 혼자 비서진들하고 고통을 받지 말고 후배를 키웠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존경받았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는 나는 물러나고 좋은 후배를 키워야겠다 해서 후배를 안 키워줬으면 나라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을 모시고 얼마 사는 동안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고려대학의 김성식 교수님이 계신데요. 역사학자입니다. 남은 그럽니다. 고려대학에 이제
인천서재의 고려대학 중앙학교, 동아일보, 경성국제 이거 다 키운 사람이죠. 두 대학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거 다 키워서 성공한 건 무고하니 당신의 노력으로 동아일보를 만들어서도 사장은 자기보다 언제나 유능한 사람을 모십니다. 고려대학 그 보성전문학교를 맡아서 좋은 학교를 다 키워서도 총장은 현상윤 선생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 때 나보다 유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나도 그걸 뒤에서 도와주니까 5가지 다 성공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다른 4가지는 성공을 못하는데 그거 이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유능한 후배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인천 선생은 참 그런 사람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식 교수님 얘기가 뭐이고 하니 인천 선생이 해방된 다음에 정치계에서 일했는데 인천 선생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야당이 분열된 일이 없다고 언제나 하나였다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당이 한 번도 합쳐보질 못한다고 말이죠. 한 사람의 지도력이 그만큼 훌륭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옛날엔 그러고요. 지금은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천 선생 밑에 7년 있는 동안에 나도 저런 인격을 좀 배워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접촉해보면 야산입니다. 낮은 산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산인데 인천 선생을 보고 나니까 야산이 아니고 높은 산입니다. 나도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말이죠. 오래 노력하게 되면 나이 들게 되면 저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 되겠다. 참 고마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노력하고 한 7년 지나고 나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부산 피난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문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분위기라 이런 건 정말 좋습니다. 교육은 중고등학교가 제일 좋은데 대학 교수로 가게 되면 내 학문과 지식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 교수들을 통해서 내 인격도 그만큼 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니까 대학으로 가볼까 고민하다가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봤습니다. 오라고 그러면 자격이 인정받은 거고요. 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에 머물러야겠다 하고서 세 대학에 가봤는데 세 대학에서 다 학기가 끝나니까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그 연세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격도 지식도 제자들을 키워서 봉사하려고 하는 정신력도 다른 교수 못지않게 가지고 갔으니까 가서부터 행복했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연세대학교 30여 년이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 30여 년 동안에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일과 더불어 성장하고 많이 또 내가 생각해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올 때 나하고 연세대학교 떠날 때 나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책임을 하는 동안에 대학과 더불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쯤 지나니까 회갑이 됐습니다. 회갑이 되니까 나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회갑됐다고 해서 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면 다 늙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늙었다고 자꾸 그럽니다. 나도 좀 어색한 때가 있는데요. 엊그저께 같이도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후배 교수들이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오늘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지났다 하고 저 지나니까요. 늙은이 취급해요. 옆에까지 찾아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요새 뭘로 소위를 하세요? 이제는 뭐 연구 같은 거 안 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제가 늙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난 늙은이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5년 후에는 정년퇴직하게 되니까요. 이젠 대학에서 이제 늙었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좋은 후배들을 우리가 맞아드려야겠습니다. 총장이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 문관이 이제 늙었으니까 떠나라 그겁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늙는다고 하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는데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활동 공간, 생활 공간이 좁아지니까 늙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은 많이 남아있고요. 고민했습니다. 하고 좀 얘기하기 어색합니다만 또 나한테는 일찍부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뭐 너무 건강이 좋지 못해서요. 중학교에 갈 건강이 안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못 가는 걸로 알고 몹시 가난하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 몰래 입학원서를 내가지고서 입학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입학은 되게 됐습니다. 그 학교도 중학교도 못 갔고 내 건강에 희망이 없다 하는 게 내 14살 때입니다. 그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교회 다니시니까요. 내가 이제 희망이 없는데 우리 어머님도 나 키우면서 너 20살까지는 꼭 살아나고 세상에 뭐 태어났다가 너무 일찍 죽으면 우리 마음도 아프고 너도 올 필요가 없는 걸 왔으니까 20살까지는 꼭 살아나고 그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드렸습니다. 내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다른 사람과 같은 건강을 주셔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른이 돼서는 나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꼭 해드릴 테니까 나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게 처음 인생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정년이 되니까 그 약속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은 어떡하든지 나는 이제는 나 위해서가 일 아니고 이젠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또 나는 아직도 젊고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늙었다고 사회를 떠나겠냐 말이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시 출발하자. 연세대학교에 올 때보다도 더 하고 싶은 일도 많으니까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우리 성별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 졸업하게 되면 사회 나가서 일한다고. 나도 열심히 일할 테니까 여러분들 날 도와주고 나도 여러분을 도와줘서 우리 사회 나가서 좀 많이 일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있을 때 내가 4권의 책은 철학 교수로서 꼭 남기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대학에 있을 때 남겼습니다. 셋은 못했습니다. 그걸 다시 시작해서 3권 다 채우니까요. 한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또 사회를 위해서 가연도 많이 나가고요. 국군을 위해서도 봉사하기 시작하고요. 또 저서도 많이 남기게 되고 하니까 꼭 대학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고 나니까요.
내 느낌이 연세대학교 안에서는 연세대학과 더불어라고 하는 강물에 살았던 물고기인데 이게 사회에 나와놓고 보니까 강에 있던 물고기가 꼭 바다에 나온 것 같아요. 한없이 덥고 일도 많이 주어지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말이죠. 정말 일 더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강의도 대학 강의를 떠난 강의도 더 많이 하고 그때는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 만약에 누가 나보고 묻기를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60에서 80까지라고 봅니다. 그때 내가 한 일을 없이 하면요, 사회적으로 내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있었다고 하는 건 60에서 80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글은 철학 인연에서 하는 것도 그때 성숙했고요. 또 수필도 많이 쓰면서 수필 문학의 길도 좀 열어주게 되고요. 또 기독교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신학과 교회에도 봉사하게 되고 많이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일한 건 민관이 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았는데 사회가 나를 키워주고 내가 우리 사회를 키워주고 사회와 더불어 내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내가 행복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민관이 존경하는 두 친구가 있은 겁니다. 우리 안병 교수님하고요, 김태길 교수님이요. 다 나하고 동갑입니다. 같은 철학과 교수들이고요. 우리 셋이 함께 만나가지고서요, 우리 좀 같이 사회 봉사하자고 그래서 그 두 친구도 다 모이고 하니 정년퇴직 다 같은 해 하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 82세쯤 됐을 때 우리 좀 시간을 가지고 셋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다 말이죠. 이런 생각했습니다. 80이 넘었는데 이제는 더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힘들다고 말이죠. 더 성장을 못하겠다고.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성장은 못하지만은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노력에 달렸다고 말이죠. 사회 수준은 낮고 우리는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 다 생각하다가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그건 그 당시에 90까지는 그 욕심입니다. 남들이 보면 어른도 없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버림받을 수는 없으니까 연장해보자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김태길 선생이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책이 좋은 책이 나왔는데 그 76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 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사회와 더불어 성장했습니다. 사회가 이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고 또 우리가 사회를 키워줘서 한 20여 년 동안 봉사 많이 하고 이제는 연장해보자. 그 연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그 당시에는 그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90이 되니까요. 김태길 선생님도 90 바로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일했습니다. 안병 선생님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말씀하시는 가만 들어보니까 그 속에 그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 정열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예, 그분은 고향도 나와 같이 북쪽이고요. 그래서 또 탈북했고요. 그 남은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그때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세계 어디에서 떠돌이 생활할지 모른다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답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이죠. 그건 말없이 다 우리 셋이 가지고 있으니까 90까지 연장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보내고 나 혼자 남고 보니까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90이 되니까요. 다 친구들은 세상 떠나고 살아있어도 일할 일도 없고 두 친구도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 미안합니다만 그때 내가 두 가지 느꼈는데요. 이제 나도 늙었다. 이젠 나도 늙었고 이제는 힘들다 말이죠. 그런데 두 친구가 다 세상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안병욱 선생님도 조금 늦게 돌아갔으니까요. 한번 나보고 전화 걸고 그래요. 김생은 우리들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고 가는 일 좀 다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가니까 그 두 친구가 남겨놓은 그 마음, 그게 남아있고요. 아직은 나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90은 이제 마무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음악도 좀 듣고 그림도 좀 보고 내가 제일 결핍되어 있는 게 예술성입니다. 정서적인 그걸 가지고 싶었는데 문학책을 좀 많이 읽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 친구가 다 우리 젊었을 때 소설, 문학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다 책을 쓰면 독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다 꼭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젊어서 문학을 좋아하고요. 예술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분야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공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갔는데 이제는 내 이런 사회 일을 끝내고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늙은이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고는 좀 다르습니다. 일을 다 끝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 했는데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일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맡았던 일은 끝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95세까지 갔습니다. 95세까지 가니까 제일 뚜렷한 게 민구안이 정신력은 늙었다고 생각 안 해요. 또 내가 늙었다 하는 건 90부터 내가 인정한 거지 95세가 쭉 되고 보니까 다른 건 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신력도 그대로 있고 일도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몸이 늙고 넘어야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구안이 늙은 몸을 내가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100세가 넘으니까 더 심해요. 내 몸을 건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늙었구나 말이죠. 95세인데 잘 가면 좀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97세가 됐습니다. 97세가 됐는데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금년 1년 동안에 좋은 책을 출판하고 독자를 많이 가지고 또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정신적, 지도적을 발휘한 사람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신적인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10사람을 추천받아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내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여기 끼웠다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80 넘으니까 없습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하니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 한강이에요. 그때부터 다 70대 후반까지 70대 중반까지지 그 이상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끼운 건 당연히 끼웠는데 그래도 무슨 자격이 이상한 건 아니냐 말이죠. 뭐 내게 있으니까 끼운 거 아닌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문장도 옛날 쓴 것이 지금 쓴 것보다 좋습니다. 형용사도 많고요. 풍부하고 맞아요. 문장은 그때가 낫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자하고 독자하고 사이에 감정적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쓴 글을 젊은 사람이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고 그래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서양사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때 쉽게 하는 말이 뭔가하니 지금까지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그때 몇 사람 없어요. 나는 그 몇 사람 손들은 가운데 들어서요. 나는 톨스토이를 읽으면서 정말 감명 깊어서 눈물을 느꼈거든요. 거기서요. 이제 와 보니까 그 일본 학생, 한국 학생은 없고요. 일본 학생들 몇치가니까 눈물 흘려보니 있다고 손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본 학생이 누구 하니 엔도 시우자쿠예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고요. 캐톨릭 작가로서 세계에서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누구 하니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독자하고 쓴 사람하고 감정의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끊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도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있는데 그건 민관이 내 글을 읽는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문제의식은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독자가 되는 거야.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같이 사회를 위하고 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대요. 그 문제에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구나. 그걸 만드는 건 누군가 무엇인가 해보니까 사상은 내가 앞섰다. 이분들 다 훌륭하지만은 그래도 사상은 확실히 날 따라올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럼 그 사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일제 때 너무 고통스럽게 나라 없이 살면서 가졌던 것이 도산 선생을 통해서 애국심으로 변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상을 가져요. 직장을 걱정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상을 가져요. 내 걱정과 가정 걱정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뿐이에요.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래서 나 늙었다고 너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만두고 100세까지 내려가다가 끝내자. 약간 100세 가면 뭐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97세에 나 혼자 좀 욕심을 가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해가 10년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10년만 더 계속됐으면 좀 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시작했어요. 99세가 됐는데 하는 일은 지금 계속하고 있죠. 다 계속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양했다가 100년이나 사셨는데요. 과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는 좀 많으시니까요. 그 작은 책 2권이 됐어요. 그 가운데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독자가 생겼어요. 나 혼자 생각에 100세가 넘어서 쓴 책이 중국에 독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게 점차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단 말이죠. 됐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를 끝내니까 이번엔 중앙일보에서 또 칼럼 좀 써달라고 그래서 동아일보는 조금 그 신문사의 방향이 되니까 정치적인 사회 문제를 좀 많이 취급하고요. 중앙일보는 또 그 신문에 맞춰서 한 인간이 세상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중심이에요. 오늘 써놓았던 우리 것 가운데 중앙일보에 곧 나올 거 있으니까 뭐 하나 보내자 그래서 물어보고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글이 하나 내가 썼던 준비해놓고 있던 책 가운데 나왔어요. 그건 누구 아니 사랑이 최선의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최선의 행복이다. 인격이 행복이다 하는 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하고요. 시인 게테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격이 행복이 아니고 사랑이 행복이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중앙일보는 12월 차라고 그걸 보내니까 지금 오늘 생각하다가 여기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것도 괜찮다. 그런데 중앙일보에 대한 글이 지난번 2년 전인가요?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난 그 책이 내가 냈으니까 나온 것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기서 얘기가 들렸는데 그 책이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안 하는데 말이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건 이거 아니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100세가 넘어서 책을 출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내가 나이 그렇게 많은가. 아직도 한 2권은 좀 더 쓸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잘 됐다 말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요. 그렇고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내가 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성공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하는데 두 가지는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민관이 나 늙었다 할 때는 성장이 끝나요. 성장이 끝나면 성공도 끝나요. 그러니까 나 늙었다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사회 일본서 좀 더 우리가 먼저 그랬습니다만 일본서 60이 되니까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해 나가고요.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제일 보람있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나이 60이 넘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 끝내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공부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매력가 있다. 두 번째 민구안이 내 일은 끝낸 것 같지만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못다 했던 것을 취미활동으로 살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성공이 더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말이죠. 제가 한 3, 4년 전입니다. 고려대학의 정치학과 한배우 교수가 고등학교 때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 걸어서 선생님 이곤이라는 여자 이름 쓴 우리 동창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그 키 작은 친구 말이지.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 왔어요. 그 왜 왔는가 하고 봤더니 그 이곤군이 63세로 사회를 떠나고서 집에 사회를 대놨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서예입니다.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하다가 이번에 광화문에서 그 전시회가 있는데 은사님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왔던 겁니다. 아주 키가 몹시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자 연세가 어떻게 됐던가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90 될 때까지 기도 못 끄고 뭐 해서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래요. 역시 행복해. 그 두 번째.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 얘기는 이거 아니 뭐든지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사회인이 돼서 뭐든지 공부하라고. 그 공부 하나는 독서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나를 키우지 않으면 그건 늙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행복도 없어지고 성공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해라.
그 마지막이 뭔가 아니 절대로 일을 놓치지 말아라. 일을 놓치면 인생도 끝나는 거니까 일 놓치지 말아라. 그예요. 전 우리 사회에서 지금 거의 해결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주 그걸로 끝내는 이들이 많은데요. 내 경험에서 보게 되면 90 이상까지 간다 하는 건 자기 선택이지만 60이 넘어서 80이 넘을 때까지 성장하고 일하는 것은 그건 의무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버리는 거고요. 내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성공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 못했던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 아니 성공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사회가 성공했다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 나도 저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성공했다 하는 것은 사회가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받는 사람은 나 성공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그건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성공의 목적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0을 이상 넘었을 때 제가 어느 지방대학에서 상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다 받게 됐으니까 가서 받는 거죠. 그 상을 받고서 고맙던 인사를 해야겠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 여기 와서 상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의과대학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근데 상을 받긴 받았는데 자격은 없다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무슨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는 거 나 잘 안다고 그래도 상을 왜 줬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걸 주고 말겠다고. 그런데 그 고생은 내가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하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일제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나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었고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러니까요. 스승을 쉬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가정들을 사랑하게,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백무관이 우리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위해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는 뭐라는 거 아니?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행복하지 못했는데 사랑 있는 고생이 내게는 행복이고 사회 사람들에게는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남은 긴 세월을 보내실 때 항상 성장하고요. 늙는 건 손해입니다. 늙을 필요가 없는 걸 늙는 건 손해인데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동안은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누구나 해야 하고 꼭 있어야 할 걸 못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인생을 낭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적극 보람 있는 새로운 좋은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